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경제 안보의 핵심 분야, 디지털 기술 안보 빼놓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가 된 경제,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와 대응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의 김기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같은 연구원 안보전략센터의 두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박지원입니다. 요즘 경제 안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김 박사님, 경제 안보 개념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경제 안보도 그 국가 안보의 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군사적인 안보를 주로 다뤄왔는데 이 분야가 이제 식량이라든지 환경 또 사회적 요인 등으로 경제 안보를 포함해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경제 안보라는 것이 그 국가의 어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이제 경제적인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 가용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을 지속하도록 하고 국가의 그 존립을 계속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경제 안보 의미가 되겠고 또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안보에 대한 어떤 위협 요인들을 잠깐 짚어보자면 1997년에 그 외환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 부도 위기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지난해 가을에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트럭들이 이제 길가에 서버리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물류 대란까지 발생을 한 상황이 있었고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그 자동차 부품이 우한으로부터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또한 이 우리 자동차 생산 라인이 서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자재 수급 교란이라든지 또 공급망 교란, 또 이 금융에 대한 그런 위협 이런 것들이 경제 관점에서의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경제 안보를 보는 흐름들이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냉전이 종식되던 50년대 후반에는 각 국가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관심이 높았었죠.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세계가 급속히 이제 확산이 되고 또 초연결이 이루어지면서 효율 중심의 경제를 추구를 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미중 패권이 이제 살아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변경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유무역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퇴색이 되고 네. 보호무역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경제를 위한 안보냐, 안보를 위한 경제냐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그동안은 통상적으로 이 경제를 안보의 대상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두 박사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이후로 뭔가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 24일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군사 안보 영역에 있었던 전쟁이 뭐 개별 국민은 물론이고 개별 국가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안보에 대한 패러다임이, 경제 안보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국가만 해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석유값이 2,000원대를 넘어섰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가스, 도시가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환율은 최근에 이제 1,500원대를 육박을 하면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의 위협이 이제 부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국은 물론이고 모든 국제사회가 이제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위협, 바로 이 경제 안보의 그런 시대가 도래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제 붕괴로 인해서 국가 존망이 결정된 이런 경험적 사례들을 봤을 때 여전히 경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에 버금가는 그런 위상을 가지는
그런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안보의 개념이 이제 점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제와 안보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경제가 무기다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사실 이 국가 간의 경제를 통한 압박이 가능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박사님. 경제 안보에 있어서 사실은 대표적인 경제 위협이 그 자원의 무기화를 통한 경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제 미국을 위치한 서방에서는 경제 제재를 단행했죠. 이것도 예. 하나 예가 되겠고요. 러시아는 또 이에 맞서서 유럽 쪽 특히 독일로 가는 그 에너지인 가스의 밸브를 잠궈버리는 그런 또 조치를 감행을 했죠. 이런 사례는 주변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그 2010년에 그 일본과의 그 센가쿠 일도에 대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생기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히토류에 대한 수출을 금지해버리는 상황이 있었었죠. 그리고 2016년에 참 우리가 뼈아픈 그 경험이지만 그 사드에 대해서 한국의 배치를 이제 결심을 할 그때 한국에 대한 문화 교류 중단이라든지 또 한국 상품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공식적인 그 보이콧 이런 보복 조치를 감행한 바가 있었고요. 호주에 대해서도 중국은 2020년에 이제 그 책임론을 호주가 제기를 하자 호주의 석탄이라든지 또 소고기 그리고 철광석 이런 것들에 대한 검수 조치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비대칭적인 우위가 있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이런 경제적인 그 강압 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우리가 2018년 10월에 한국 대법원에서 그 일제시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자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도체의 핵심으로 쓰이는 그 소재들, 특히 불화수소를 포함한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국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가 있었죠. 그런 문제들이 이 원자재 수급 곤란이라든지 공급망 교란 이런 것을 통한 경제 위협이 대표적인 그런 자원인 무기화 그것을 사용하는 경제 강압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이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미치고 있는, 즉 경제 여파 어느 정도라고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네, 그 사태 초기부터 서방,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 제재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제재를 쏟아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엄청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경제 제재의 여파, 즉 러시아에 대한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재 초반만 하더라도 많은 서방의 연구기관들은 이 러시아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자리 정도,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실업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고 러시아 경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보면 러시아가 마이너스 한 4, 5% 정도,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도 생각보다 높지 않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원유와 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상 수지가 큰 폭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루블화 환율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제재 이전에 러시아의 환율, 루블화 환율이 달러당 한 60루블 선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재 초기에는 달러당 120루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60루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러시아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큰 타격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타격이 있는 부분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물류 제재, 수출 제재 이런 것들, 금융 제재들을 계속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즉 서방에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이제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조금 타격이 있습니다만 큰 타격은 크지 않고요. 또한 러시아 정부가 아직 이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직접 투자가 많이 줄었다. 이런 쪽으로 타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경제 침체는 점점 심화되는데 박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대러 경제 제재가 이제 예상보다 러시아 내에서는 큰 여파를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두 박사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도대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박 박사님 진단이 맞는 거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해서 징벌적 조치로 이렇게 테러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또한 이에 비례해서 이른바 역제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서방 40여 개 국가를 이른바 이제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길이죠. 직항을 상호간에 이제 통제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상대로 정보기관들을 이런 직원들을 맞추방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정 분야에 대한 물자 수출 통제, 특정 분야 인사 제재까지를 포함한 이러한 역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스 대금을 루블화 결제 시스템으로 이제 변경을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제 루블화죠, 환율을 방어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으로 나아가는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런 가스관의 수출량을 최초에 40%로 감소시켰다가 그것을 다시 20%로 조정했다가 지난 9월 초에는 아주 동결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가스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가스 가격을 이제 올리는 이런 조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유럽 전체 에너지 대란을 유도해서 또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자 하는 그러한 러시아의 의도, 결과적으로 테러 제재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역제재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또 전쟁 당사자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석유, 천연가스, 밀 등 이 원자재와 곡물 수출 세계 1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고 생필품 가격도 덩달아서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것 같은데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결국 원자재 수급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곡창지인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이제 포기로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 식량 위기가 아주 심각한 위기로 초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서방의 경제 분쇄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러시아는 가스 차단으로 맞섰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측면보다는 그 차단으로 통해서도 다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천연가스가 솟아나오는 게 돈으로 따지면 하루에 약 1,000만 불, 우리나라도 약 150억 원 정도의 양이 솟아나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태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어마어마하고 결국에 남극의 빙하까지 녹이는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영향이 크죠. 이런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는 그런 실태고요.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도 사실 이 에너지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원자로를 재가동한다든지 지금 자구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다가오는 올 겨울이 어쩌면 최대의 어떤 에너지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 우리도 그 소용돌이에 지금 휘말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 유럽은요, 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대응이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이제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장기적인 방향과 단기적인 방향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시키는 건데요. 지난 8월 달에 발트해 연안 8개국들이 모여서 마리엔부르크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즉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을 현재 수준에서 2030년까지 7배 이상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정책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동이랄지 아프리카랄지 아니면 유럽연합의 우호적인 국가들로부터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코카서스의 이제 친서방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현재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 양이 연간 한 8bcm 정도 되는데 이것을 2027년까지 20bcm까지 늘리겠다라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선을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단기적으로는 펴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에너지의 수요를 조금 줄이는 정책, 국민들의 수요를 조금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고 또 비축량도 에너지 비축량도 이제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대응과 맞대응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0만 명 정도의 동원령을 내렸어요. 예비군 동원령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자원 입대자도 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으면서 이게 수렁에 빠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두 박사님,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거의 80년 만에 부분 동원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부분 동원령을 선포를 하고 또 러시아가 그간에 점령했던 루안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이 자포리자 4개의 지역에 대해서 일종의 강압적인 주민투표를 시행을 함으로써 영토 병합을 이제 완성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서방은 이 주민투표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 주민투표와 그 전에 이제 부분 동원령이 선포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 그런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바로 부분 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지난 9월 10일이죠. 바로 이 동북부 축선인 하르키우라는 곳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강요된 철수 작전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네. 또 최근에는 도네츠크의 관문인 리만에서 또한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일정 지역들을 수복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푸틴 대통령이 영토 병합을 선언하자마자 또 남부 지역의 헤르손이라는 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지역의 돌파구를 형성하면서 또 주요 지역을 이렇게 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000km가 넘는 이 전선을 유지하기가 러시아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적으로 이 점령 지역을 러시아 영토화 시키고 또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전쟁을 장기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부분 동원을 선포함으로써 행정적으로는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의 모든 기능들은 사실상 전시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전쟁은 장기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쟁은 점점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죠. 예. 억울합니다. 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뭐 상황이 정말 네.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됐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단기화됐으면, 전쟁이 단기화됐으면은 뭐 한 유럽 정도에서 이 여파가 끝나겠지 했는데, 지금 이제 장기화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국제 이 경제 질서가 불안정하게 된다. 이거는 뭐 이미 앞으로 올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 박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세계화가 좀 탈세계화로 바뀌었다,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관측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코로나19 내에서 의료 공급망, 즉 세정제랄지 의료기기랄지 여러 가지 의료 용품들을 각 국가들이 자국 내 생산 체계를 두기를 이제 원하기 시작합니다. 즉 다른 국가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공급망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국 내에다가 생산 기지를 두고 생산을 하겠다라는 탈세계화가 계속 이제 가속화가 된 것이죠. 이런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을 하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상품 체계, 공급 체계에 문제가 생겼지만 특히 이번에 에너지와 그리고 곡물까지 여러 가지 상품으로의 어떤 자국에서 자국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각 국가들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고, 이것이 탈세계화 흐름을 점점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글로벌 경제 질서 불안정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이전부터 사실은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 불안정은 이미 뭐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사님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통화 긴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달러화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통화들, 뭐 엔화, 위안화, 파운드화 모든 통화들이 다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 증시도 다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긴축 상황에 들어가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이제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런 거시경제적인 불안정한 상황에 더해서 구조적으로 세계 경제가 이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탈세계화, 세계화가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화라는 어떤 구조적인 변환이 되는 시기에 이런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더해서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은 도입 단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거시적인 문제가 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게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 이게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확보는 국가 생존과도 직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부분도 조금 더 짚어주세요. 이제 과학기술과 신산업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가 커질수록 이런 첨단화된 부품의 공급 중요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소싱할 수 없는 부품들, 제품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한 곳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 서방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한 것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유사한 정책들, 유사한 제재들을 펴나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즉 수출 통제, 금융 제재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제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 제조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한국 제조업에 대한 타격도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려해야 할 시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큰 여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국제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 각국의 노력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지도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2022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맞춰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된 글로벌 경제. 그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더욱더 큰 혼돈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지난 3월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매원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작년 55%에서 80%로 상승. 조사 대상의 61%가 핵심 물자 재고를 늘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러시아의 대외 수출 금액은 연간 약 19조 달러. 글로벌 수출의 2%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기초금속, 에너지원, 유지, 곡물 및 목재 등 주요 원자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및 완제품 가격이 상승. 특히나 이로 인해 유럽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천연가스 41.1%, 원유 26.9%, 석탄 46.7%를 러시아에 의존하며 하루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을 수입 대금으로 러시아에 지급해왔는데요. 이에 유럽연합은 탈러시아를 선언하며 첨단 기술에 이어 에너지 공급망 변화를 발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탄 세계 3위 수출국인 러시아에서 벗어나 호주 등으로 수입처를 바꾸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지원과 화석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힘써 러시아 의존도를 점차 탈피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지난 3월 29일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 독일은 수입 석탄의 절반을 차지했던 러시아산 비중을 25%로 줄였습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지난 4월 2일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선언. 러시아산 비중이 높은 우라늄도 차차 호주, 캐나다 등으로 공급처를 전환해 나갈 예정인데요. 카드리 심슨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의존의 문제를 뼈아프게 보여줬다. 우리 에너지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우리의 에너지 선택에 영향을 끼칠 권한을 제3국에 줘서는 안 된다며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러시아에 대한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0으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역시 작년부터 중국이 장악한 히토류에 대해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히토류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전기차 등에 쓰이는 반도체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은 러시아와 중국의 유대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는데요. 미국의 견제를 받는 중국과 러시아가 독자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나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의 일부를 다른 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략한 건데요.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러시아 내 서방 국가 자산을 매입, 위안화로 러시아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으며 중국 국영 석유 기업인 시노펙 등은 여전히 러시아산 석유, 가스 구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내재된 국가 안보 이슈가 함께 부각됐는데요. 현재 경제안보 정책 채택을 확산하는 구조적 추세와 회복성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주요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맞물려 신흥 개도국은 선진국의 종합적인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자오 웨이 하버드대 교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금속, 희귀가스 공급난은 지리적으로 집중된 공급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냈다며 안보 협력 관계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공급망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 국가들과 미국이 주축이 되는 나토 국가들로 양분되면서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공급망 불안정성까지 크게 증폭시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결되길 바라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안보 협력 관계 중심으로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최근 이렇게 글로벌 경제 질서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명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요, 김 박사님. 이 경제 안보 영역뿐만 아니고 국제 정치 영역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했던 핵심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산업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20세기의 강국이라고 하면 핵무기 보유를 이제 강국이라고 들었고요. 근데 21세기는 이제 강국의 그 기준을 따질 때 핵심 기술을 어느 국가가 가졌느냐 그걸로 대별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관세에 대한 보복적인 그 조치를 한 적이 있었죠. 이러면서 기술 패권이 이제 첨단화되면서 화웨이의 어떤 그 반도체를 미국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그 백도어의 어떤 그 정보를 새나갈 수 있는 그런 내장된 기능이 있다고 해서 중국산 어떤 장비나 반도체를 미국에서 못 쓰게 하는 그런 조치를 단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방국으로부터는 중국의 어떤 그 AI라든지 그런 발전을 줄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중국 내로의 반입 자체도 금지하는 그런 그 강경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 패권의 추구에 결국은 핵심 기술에서의 패권 추구라고 우리가 지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추구하는 치포 동맹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그런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인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조치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에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미래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 세계인들이 목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두 박사님, 이제 전 세계 각국이 생존을 위해서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저는 이제 글로벌 안보 지형이 매우 근본적이고 결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표현하는 여러 이제 개념들과 용어들이 있겠지만 저는 국제사회의 세력권 분리 가속화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핵심은 민주주의 대 또 권위주의 진영 간의 양분화를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러시아 어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숙명적으로 군사 안보의 영역이 이제 경제 안보의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고 있고 또 이것이 민주 진영과 또 권위주의 진영 간 갈라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 진영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간 각각 정치 안보에서의 그런 연대와 갈등들이 이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 경제, 에너지까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경제 블록화 현상이 시작이 됐고 이제 심화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인태 전략이 중국의 군사 굴기에 대응하면서도 또 중국 경제의 부상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죠. 또 이를 위해서 인태 전략 역내 국가들과 가치 연대를 통해서 미국은 어찌되었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을 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칩4를 통해서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을 하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확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개별 국가는 기술 패권을 가진 국가와의 연대를 또 모색을 해야 되고요. 또 스스로 기술 자강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이런 노력에도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동맹 관계에 있는 강대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유도를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 자강을 통해서 국가의 생존, 즉 경제 안보의 미래를 위해서 개별 국가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경제 안보가 또 군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또 직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 5월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첫날 어디 들렸는지 아시죠? 그렇죠. 예,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두 박사님이 강조해 주셨는데 반도체 굴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술 패권 중심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 듣고 싶은데요. 박 박사님 어떻습니까? 현대 산업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아마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미국에서 산업과 통상, 그 외교를 아우르는 그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 감축 그리고 신규 공장 건설 지연됐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공급망 배기 점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미국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미국 내에서는 이제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 불균형 우려가 계속 비등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자국 내 생산을 증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권은 이러한 반도체 수급 불균형 해소가 단순히 반도체를 생산을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국의 공급망 개선 그리고 중국 기술 패권 방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데에는 이 반도체가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이 현존하는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이자 이제 미래의 무기 체계에도 아주 중요한 부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김 박사님? 이 반도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중요성이 뭐 시장의 규모가 크다 또
어떤 성장세가 높다, 뭐 자동차, TV 이런 데 뭐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미래 전쟁의 생태를 좌우할 수 있는 AI라든지 그 로봇이라든지 그런 데 이 첨단 반도체가 필수적인 것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래 전쟁의 환경을 다시 본다면 어떤 주변을 인식하고 또 타겟을 정하고 이 공격과 방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미래 전장에서는 핵심적인 전장의 하나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네.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무기 체계 그리고 지식 통제 체계, 5G, 6G로 연결되는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플랫폼화 그리고 이 대용량 네트워크의 뭐 초고속 저지연 이런 것이 또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지상 기반 또는 우주 기반의 어떤 감시 체계 이런 것들 다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이것뿐만 아니겠죠.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의료, 헬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 전쟁의 승패는 뭐 정보전 또 로봇 전쟁 그리고 허위 정보를 가려내고 또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 사이버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것들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 이 바로 첨단 반도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최근 그 새로운 용어로 기술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기술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 주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은 국가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이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주변국으로부터 그 기술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종속되지 않는 그런 그 일반적인 의존을 함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 주권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바로 기술의 우위에서 장려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기 결정 역량이 바로 기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수요 영역에서는 결국은 공공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그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도 이런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제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산업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 주권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기술 주권이 논의되고 있는 영역을 보면 AI라든지 5G, 차세대 통신 체계 그리고 양자 정보 통신 기술 이 ICT 영역이 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미중 기술 경쟁이 부각이 되면서 유럽과 이 세계 각국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어느 한쪽의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이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기술 주권의 개념이 사실은 요즘 이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미 정부가 지난해죠. 그 미국 혁신 경쟁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R&D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이제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방에서도 우리 국방을 위한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그 미국에서 주도하는 이런 그 국가 주도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일까요? 반도체 지원법 이거를 이제 서명하면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뭐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반도체 지원법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그리고 그 연관 산업 분야를 포함을 해서 토탈 한 2,481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좀 내용을 보면 반도체 제조와 R&D 그리고 공급망 혁신에 782억 달러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연관 산업 분야에 1,669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이제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미국이 반도체나 이런 첨단 기술 관련해서 중국 기업들을 견제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견제, 단순한 견제 그리고 제재 이런 쪽에 그쳤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국 내에다가 직접적으로 기업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생산 시설을 확대를 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어떤 단계가 새로운 단계로 이제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한 것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이런 조치가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 부품이나 어떤 공급망에서 핵심이 되는 제조를 자국 내에 두겠다, 자국의 통제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 국가들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도체 지원법이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긴 한데 그 속을 살펴보니까 아시아 기업은 물론이고 이 해외 기업들의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 반도체 지원법을 활용한 그 미국 현지 생산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 드라이버 자체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지금 강하게 구사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죠. 이제 우리 삼성전자도 미국 현지에 공장을 정설해라, 지어라, 그리고 생산해 달라고 이런 부분들, 프렌드 쇼어링까지도 이제 동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포 동맹,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이 치포 동맹이 우리가 두 가지 시각에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정말 그 공공의 목적을 기반으로 한 얼라이언스 동맹인지 네. 아니면 정말 강대국이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지 냉정하게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가 치포 동맹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이 강력한 제재 동참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수출하는 수출 시장의 60% 정도가 사실은 중국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 과거 우리가 사드 사태 때 보면 한국 대리 지금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잠재적인 이 시장 상실이라고 하는 리스크에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그러면 그 미래 신산업 수요 창출이라든지 또 기술 경쟁력의 어떤 강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우리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방혁신 4.0에도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저는 아직 개념이 잘 안 섭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미칠지 긍정적으로 미칠지. 근데 박사님 생각에는 결국 미국의 어떤 이런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보조를 맞춰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 예. 또 우리가 활용하는 기술의 어떤 그 원천이 어디 있냐면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는 미국에서 이 설계 능력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 그 미국의 어떤 그 편을 등진다라고 하는 상황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겠죠. 모든 특허권에 있어서 다 제재가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큰 흐름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세계 각국의 경제 질서 구조가 어느 한쪽으로 자꾸만 갈라치기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치포 동맹에서 사실은 제 입장으로서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계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이제 우리도 세계 10위권 국가 아닙니까? 네.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그 방향을 우리가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 또 우리 자체의 어떤 자력 경쟁 얘기를 했는데 자체 기술에 대한 개발 이쪽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저는 아예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강점을 뛰어넘어서 더 업그레이드해갖고 목표를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한국이 메모리 분야는 굉장히 강자이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 좀 약세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비메모리 분야는 점점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메모리 분야는 3, 비메모리 분야가 7 정도의 이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제 한 20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2,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과 함께 이런 쪽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 기업들도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그쪽으로 이제 정책을 편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폭이 너무 큽니다. 또 우리는 또 지정학적인 이런 위치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중국과 러시아 이 경제 협력 관계도 고려하면서 우리의 경제 안보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두 박사님 아이디어 주십시오. 참 저도 고민이 참 많고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러 제재에 동참해야 되는 건 맞죠. 또 그러면서 또 유럽이 느끼는 또 안보 위협과 또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되는 것이 참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변함없는 또 한국의 주변 사강이죠.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행위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같이 함께해야 될 협력 대상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미중 전략 경쟁 상황,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불록화, 또 세력권 분리 현상들로 인해서 또 한중 간의 또 한러 간의 경제 협력 또한 마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새로운 이제 대북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사실 담대한 구상이라는 그 세부 내용을 잘 뜯어보면 북한의 경제적인 체질 개선, 경제 안보를 두텁게 해줘서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큰 정책 목표를 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런 담대한 구상도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또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정학적 그런 위험들로 인해서 사실 한중 간의 한러 간의 경제 협력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중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20%에 이르르고 또 대러 제재 이전에 러시아는 또 한국 교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것이 10위권입니다. 네. 경제 협력에서 굉장히 이런 중요한 국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목표, 또 우리의 또 경제적인 국가 이익을 위한 목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하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 또한 정말로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러 관계가 이 동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한반도 주변 사강이자 이 북핵 문제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이 행위자라는 점에서 우리도 좀 고려할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네. 사실 참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안겼죠. 그 러시아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상임이사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것이죠. 이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북한이 개발한 그 모든 그 탄도탄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기술을 모방을 한 것도 있고 또 핵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는 러시아 기술자들을 빼내와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옆 설계라든지 또 기술자들을 활용한 개발을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면서 북러 관계가 단순한 형제국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군사 동맹으로까지 지금 발전한 추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그 포탄이 부족하니까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만 발의 포탄을 사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점령지 재건에 북한의 어떤 노동력을 지원할 것이다 한 그런 전망도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그 실태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밀착 관계, 밀월 관계, 이 형제 국가를 넘어서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엔드 스테이트가 결국 어디로 갈 거냐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지하 자원이라든지 또 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그 지정학적인 요충지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는 결코 우리가 러시아를 배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네. 한러 간의 그 복원을 위한 연결 통로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고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그걸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이버대를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우주인 최초로 입었던 우주복을 그 대학 그
본관에 전시를 해놨어요. 네. 지금 그 러시아에서 그걸 돌려달라고 그걸 오. 경제적인 가치가 몇백억이 이른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러시아 우리나라의 관계가 그렇게 문화교류도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치적인 요소 그리고 자원 외교 또 문화 교류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지형 변화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역시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무슨 접근법, 무슨 법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제정해야 될 법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국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는 국가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제 탈세계화가 일어나고 경제 블록화가 일어나면 이제 한국과 같은 수출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사고를 유연하게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A 아니면 B다. 흑 아니면 백이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화의 어떤 세계 경제의 변화의 흐름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다른 국가들을 공격한다거나 다른 편에 선다거나 하는 것을 조금 피하고 자제를 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국익에 이익이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좀 유연한 대응 자세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같은 포지션으로 같은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처 간의 협업이 이럴 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되면 될수록 전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종전 얘기가 살짝 나왔다가 희지부지 또 이제 없어지고 박사님 이 전쟁 어떻게 좀 빨리 끝났으면 어떻게 좀 될까요? 좀 어떻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 저도 참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참 그 세계인의 한 명이고요. 그 안타깝게도 평화 협상은 지난 3, 4월 달 이후로 공식적인 평화 협상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후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공식적인 평화 협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요. 최근의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수복 지역을 넓혀가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는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 만에 부분 동원이라는 또 엄청난 이제 카드를 꺼내 들은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또 강압적인 주민 투표를 통해서 점령 지역 4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의 영토로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그리고 서방과 또 러시아 간의 그 감정의 골만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깊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요. 어쨌든 이런 주민 투표에 대해서 서방은 정당성이 없는 투표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러시아는 민족 자결권의 기초에서 주민 투표를 했고 나름대로 법적 구비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014년 크림 병합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대로 자국의 헌법에 크림의 회복 그리고 문제가 되는 돈바스와 헤르손 자포리자를 포함한 이 지역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헌법 조항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할 것입니다.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주민 투표를 통해 행정적으로 이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분 동원이라는 큰 카드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가 안보다. 그리고 강한 국방력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강한 경제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경제 안보, 특히 우리의 국가 안보 어떻게 지켜나가면 좋을지 조언과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박사님.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 경제의 이런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체질을 구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대내적인 어떤 자원들이 많지 않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핵심적인 산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산업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특정 산업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 특정 국가 의존적인 경제 구조 이런 데서 벗어나서 우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이런 다양한 산업군을 발전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경제 안보가 더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미 수차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별 국가들은 여전히 고금리, 고물가, 또 고환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나가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 10% 절감과 같은 고통 분담에도 자발적인 참여들을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기술 강국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면서 기술 주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 기술 자강은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를테면 반도체 전사 100만 명 양성과 같은 이런 혁신 기술 분야에 대해서 특단의 국가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위기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 미래 경제를 잘 준비해 나가는 기민한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전사 육성 좋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가 진영 논리에 지금 갇혀가고 있습니다. 중러가 중심이 된 그 브릭스가 아프리카 신흥국가들을 규합하면서 세력 규합을 나서고 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방 진영이 또 이렇게 해서 나뉘고 있고 결국은 이 국제사회가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각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지금 틀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산업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굴기, EU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산업이 있던 전략적인 자율성 제고, 일본의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강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혁신성 그리고 이 경쟁력 이것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이 경제 안보, 국방 안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죠. 예. 우리 튼튼한 국방 안보가 결국은 경제 안보를 뒷받침할 것이고 이 경제 안보의 탄탄한 미래 성장력이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첨단 무기를 만들고 이끌어야 되는 우리 국방 안보를 좌우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미중 경쟁 갈등 심화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안보, 국방 안보 튼튼히 지켜내기 위해서 유연하게 다각적인 노력도 대응 방안에 정말 주력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분의 지혜를 또 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세계 경제 질서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기술 패권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확보를 통한 경제 주권, 기술 주권 확보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 안보, 국권이 구축해 가리라 믿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